향가의 벗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거주 동포들께서도 안녕하시죠?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향가 만엽집 연구실장 김용혜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를 맞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강의할 내용은 신라향가 해성가입니다. 해성가는 향가의 고산 줄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새로 해독된 향가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인분들께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성가의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오른쪽과 같이 푸셨습니다. 솔직히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몇 사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의 양주동 박사님 풀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가 제작법은 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모든 향가가 다 풀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향가 제작법으로 어렵다고 소문난 향가를 풀어서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황새처럼 강가를 돌아다니고 밤에는 수리부엉이처럼 망을 보면서 다스리던 동쪽 땅에 시신이 떠가는 일이 있었다. 냇물이 말라 막힘없이 트인 모습이 되매 적이 쳐들어오지 말라고 빌어야 하오는 성이 되었으라. 망을 보라 했고 외가 자기들이 다스렸었던 땅이라면서 군사를 두러 왔었다. 봉화가 타올라 싸운 국경이야 늪이었어야. 새 화랑이 풍악산에 가 소리를 듣고 상황을 살펴보아 주오시겠다 아래였었고 외가 한 달여 군사를 두고 8번 쳐들어와 우리 군사들을 베었음이 여러 차례여 적장이 와 우리 군사들을 베어 시체가 파도에 떠갔다. 이때 길을 쓰는 별이 바라보였고 혜성이야 불길함을 복경으로 뒤집을 수 있어야 장담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 후구 막힘없이 트인 물가라. 시체가 파도에 떠갔다. 너희들이사 줄을 이어 싸움터로 달려갔어야 아군과 왜군이 겨루는 곳이었다. 혜성이 있었고 혜성가는 신라 진평왕 당시 융천사가 지은 향가입니다. 작품의 정확한 제작 시기가 밝혀졌습니다. 천문학의 도움을 받은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은 이때 나타난 혜성을 폰즈 브룩스 혜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고대 기록을 교차 검증하고 미국의 나사에서 제공하는 천문학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결과이니까 주먹구식 짐작보다는 훨씬 신빙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천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스텔라리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짜 프로그램이니 여러분들도 한번 다운받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텔라리움으로 608년 8월 1일의 밤하늘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지금의 밤하늘이 아닙니다. 608년 8월 1일 날의 밤하늘입니다.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혜성가의 배경 기록에 나오는 심대성이 굵은 원안의 정갈자리입니다. 그 근처에 나타나 폰즈 브룩스 혜성의 위치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작은 붉은 원안에 열십자 표시가 당시 있었던
폰즈 브룩스 회성의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서 심대성을 향해 침범해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신라군과 왜군들이 바라보았을 밤하늘의 별, 폰즈 브룩스 해성이 붉은 별 안에 있습니다. 폰즈 브룩스 해성은 그해 서기 608년 7월 말 8월 초에 신라의 밤하늘에서 관측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해성은 태양 주변 궤도를 따라서 약 71년마다 지구의 밤하늘을 찾아옵니다. 폰즈 브룩스 해성이 언제 또다시 지구를 방문할까요? 놀랍게도 바로 내년 6월 2일 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하늘에서는 해성이 낮에 떠오르기 때문에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천문연구원 측에 한번 촬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연락을 취해 보았습니다. 향가의 벗 여러분들께서도 천문연구원에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만일에 천문연이 나서준다면 우리 향가와 대한민국 국력의 상징인 천문연구원의 멋진 만남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그날 바로 그날의 하늘의 모습입니다. 파란 하늘 낮에 폰즈 브룩스 위성의 위치가 붉은 로한 안에 열 십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해성가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원문에 있는 빨간 테두리 친 글자를 풀어야 합니다. 이상한 모습의 글씨입니다. 네이버 다음에 한자 사전 강의 자전에도 없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향가 연구자들은 이 글자를 애구자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이분들의 그 대담한 마음을 모르겠어요. 일본인 오쿠라 신베이 교수가 이것을 애구자로 푸니까 양주동 박사님께서 애구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후에 우리나라 모든 연구자들은 이 글자를 애구자로 오쿠라와 양주동 박사님을 이어 그냥 읽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신경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애글자로 보입니까? 아마도 그 두 분의 뒤를 따르지 않는 연구자는 대한민국에서도 세계에서도 저 혼자뿐일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고 기면 긴 거지. 어떻게 이걸 애국자로 보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향가 연구자들께서는 정말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푸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자제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문의 이 글자를 한번 다시 살펴봐 보시죠. 뒤에서 밝혀지겠지만 황새관이라는 글자와 부엉이 구라는 글자가 위아래로 합쳐져 있습니다. 황새관이라는 글자 밑에 부엉이 구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이렇게 글자를 합자해서 새로운 글자로 만드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옆에 밑에 빨간 글씨 논답이라는 글자를 보시죠. 이 글자는 중국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글자입니다. 물 숫자 아래에다가 밭전자를 붙여가지고 그 논답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 밭 위에 물이 있으니까 논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답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황새관이라는 글자 밑에 부엉이 구라는 글자를 붙여서 새로운 글자를 만든 것입니다. 애구자로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글자 중 윗부분이 황새관이고 그 황새관 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황새관입니다. 그게. 이 황새라는 새는 여러분 그냥 말만 들었지 별로 보신 경우는 별로 없었죠. 요 새가 황새입니다. 황새는 물가를 돌아다니면서 이리저리 잘 돌아다니다가 물고기가 눈에 띄면 딱 그걸 잡습니다. 황새의 눈에 띈 붕어나 피라미는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여지없이 잡아먹히고 맙니다. 만일에 이것이 군인이라면 적군은 황새에게 그대로 황새 역을 맡은 군인에게 꼼짝없이 잡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그 글자 이 보시죠. 아랫부분에 있는 글자 그 글자를 보시죠. 그것은 아랫부분에 있는 글자는 부엉이 구입니다. 이걸 부엉이 구라고 합니다. 부엉이는 야행성으로 아주 사나운 새입니다. 사나운 새를 맹금류라고 합니다. 죄빠른 쥐도 걸렸다 하면은 그야말로 끝장이 됩니다. 황새한테 만일 군인으로 말하면 황새한테 낮에는 황새한테 잡아먹히고 밤에는 부엉이한테 잡힌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부엉이를 신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신라인의 새 부엉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진입니다. 한번 보시죠. 2007년 12월 27일자 신문 기사입니다. 경주시에서 출토된 부엉이 모습의 토기에 대해서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모양으로 봐서 사람이 죽으면은 부엉이가 되어서 날아서 저승으로 간다. 이러한 내세관이 반영된 유물입니다. 유물로 보아서도 부엉이는 신라인들에게 친숙한 새였고 신라인들의 정체성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글자 황새하고 부엉이를 합자해 놓은 것, 물숫자와 밭전자를 합해서 논답자를 만들었듯이 이 글자는 무엇일까요? 이 글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황새와 부엉이를 뜻하는 이 내용을 회성가라는 작품에 대입해서 가만 살펴보니 회성가 전체의 내용하고 아주 멋지게 들어맞았습니다. 낮에는 황새처럼 강가를 돌아다니면서 적이 쳐들어오나 안 오나 이것을 감시하고 있고 밤에는 부엉이처럼 돌아다니면서 적군을 감시해야 한다. 바로 이런 뜻을 가진 글자였습니다. 물숫자와 밭전자가 합해서 논답자가 되듯이 부엉이 간자와 황새 관자와 부엉이 구자가 합해진 글자도 뭐라고 읽는 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것은 경계병을 뜻하는 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지금 전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쉽다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그러니까 우리들 군대 가면은 경계병을 뜻하는 글자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성가에서 이런 글자가 나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성가를 해독해 보니까 망을 보라 했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신라 군사들에게 그 성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야 너희들 망 보고 경계해 이렇게 거의 그들은 지시하고 그 명령을 받아서 경계를 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낮에는 황새처럼 경계하고 밤에는 부엉이처럼 경계하고 이런 글자의 뜻입니다. 작자 융천사께서 일부러 만든 글자입니다. 아니 융천사가 안 만들었다면 신라 사람들이 쓰던 글자입니다. 제작 시기는 아까 설명드린 천문학 논문에 따라서 608년 8월 초로 보겠습니다. 8월 1일로 봐도 좋습니다. 해성가를 해독해 보니 그에 큰 가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신라 나라의 동쪽 변경에 그 강이 있었습니다. 그 성 앞에는 성이 있었고 성 앞에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이 해자 역할을 했죠.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그 강이 해자 역할을 하던 강이 그만 바싹 마르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야 혹시 적군이라도 쳐들어오면 성이 함락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성의 책임자는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경계를 세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 KBS 2TV 월화 드라마 화랑이라는 제목을 가진 드라마입니다.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방영했습니다. 화랑도는 그때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화랑도라는
조직은 576년, 서기 57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해성관은 언제 만들어졌냐? 608년에 만들었습니다. 겨우 32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화랑도는 청소년들에게 풍류를 수련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풍류를 하면서 32년밖에 지나지 않은 조직이었습니다. 유년기의 조직이었습니다. 해성가의 배경 기록을 살펴보니까요, 3명의 화랑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열, 보동, 돌처, 이렇게 평범한 이름을 가진 화랑이 3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이름이 나온다? 이 말은 고유명사법으로 이것을 풀어라, 살펴봐라, 이런 암시를 주는 이름임들입니다. 향가를 연구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들 이름을 고유명사법으로 풀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들 이름 속에 당시에 화랑도가 지향하는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번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열, 있을 거 세차다 열. 이 뜻은 적에게는 세차게 임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적을 만나면 세차게 싸우는 화랑이 되라. 보동, 보배보 무리동입니다. 동료를 보물처럼 여기는 화랑이 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차게 임하고 동료를 보물처럼 아끼라, 이러한 정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화랑도의 세속 5개 중에 임전무퇴와 임전무퇴, 교우이신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당시 신라인들이 화랑에 거는 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름 돌처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아주십시오. 신라의 정복군주, 도깨비 같은 귀신 같은 진흥왕이 남쪽, 북쪽, 서쪽 다 다니면서 대대적으로 신라의 땅을 넓혀 놓습니다. 그러니까 도깨비, 귀신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서기 608년, 문제 608년입니다. 608년 거열, 보동, 돌처라는 3명의 화랑이 자기 밑에 있던 낭도들과 함께 진흥왕께서 점령했던 그 저쪽 북쪽 땅, 거기에 있던 지금의 원산이죠. 풍악산 일대를 살피고 오겠다고 왕에게 보고하고, 진평왕에게 보고하고 길을 떠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분위기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국경의 분위기를. 당시 고구려가 온달장군을 앞세워서 진흥왕 때 자기들이 신라에게 빼앗겼던 충청북도, 충주, 제천, 단양, 거기를 중령이북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대해서 야, 이제 우리가 수복하자, 진흥왕도 죽었지 않냐 해서 수복작전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온달장군이 전쟁터로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라가 한강 이북의 땅을 빼앗아서 자기네 나라 땅으로 만들고 있다. 계리편과 중령 서쪽의 땅을 되찾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해야 했답니다. 그러나 온달장군은 신라군과 싸우다가 그만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장사를 지내려 하는데 관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내 평강공주가 와서 간을 어루만지면서 울면서 죽고 사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하자 비로소 온달장군의 관이 움직였다라는 정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옵니다. 온달장군이 전사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고구려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을 고구려가 아닙니다. 국경의 긴장이 급속도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때 동북아의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일본 서기라는 일본의 역사책에 따르면은 601년에 외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고구려하고 백제한테 신라를 협격하자. 백제도, 외국도 뭔가 역할을 할 테니 당신들하고 함께 신라를 공격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백제 무왕이 601년에 외가 제안한 다음에
바로 4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602년에 암악성, 지금 남원 땅에 있는 겁니다. 여기 사진을 봐주십시오. 암악성을 공격해 옵니다. 쓰러진 시체가 들판을 메우고 백제군은 말 한 필, 수레 한 대도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딱 한 사람이 살아 돌아갔습니다. 그 지휘관이 살아 돌아갔습니다. 장수 혼자만이 살아 돌아갈 정도로 그야말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아마도 신라와 백제 간에 맺었던 서동과 선화공주의 그 아름다웠던 혼인동맹은 이때 아작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파탄이 났을 것입니다. 여기 남원 운봉에 그 노란색 있죠? 백제가 공격하고 그 부분입니다. 바로 백제가 공격이 옵니다. 외가 같이 협격하자 한 다음에입니다. 아마 자기들끼리 전부 연락이 돼서 취한 군사적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또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또 서기 문제 608년에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합니다. 북쪽에서 공격이 오겠죠. 위에서 공격하여서 신라를 자그만치 작지도 않은 8,000명의 포로를 신라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난리가 났겠죠. 또 아까 말한 해성가 기록에 따르면 608년 왜군이 예전에 야, 이 땅은 우리가 다스리던 땅이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군사를 배치해 오고 공격해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라는 북쪽에서는 북부전선에서는 고구려를 맞고 서부전선에서는 백제를 맞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공격하는데 왜군도 공격해 오는 겁니다. 동쪽에서. 자, 이렇게 해서 삼면이 포위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것이 일본군들이 주장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다스렸던 땅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쳐들어온 겁니다.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요새도 그들을 그러지 않습니까? 독도를 두고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구려 백제 외가 신라를 연합해서 삼면에서 포위 압박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신라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라의 역사상 이렇게 삼면 공격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해성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에 포커스로 들어갑니다. 하이라이트로 들어갑니다. 왜군이 쳐들어온 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작품 내용과 배경 기록 그리고 다양한 자료로 이것을 우리가 추적해보고 짐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그 사적 짐작을 버리고 근거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해성가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곳을 동쪽의 변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동쪽에 있는 국경인 것입니다. 당시 신라 사람들의 공강 개념으로 보면은 강릉이나 삼척 그쪽 한강 북쪽 거기를 북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라 사람들은 부산이나 이런 뭐 통영, 김해 이런 데를 남쪽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신라 사람들은 그러면 신라 사람들에게 동쪽은 어디냐? 바로 울산만에서 포항의 영일만 해변 일대가 신라 사람들은 동쪽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의 변방이라는 것은 동쪽의 국경지역 울산에서 포항의 울산만과 영일만 일대 그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있던 곳을 바로 말하게 되겠습니다. 신라군이 여기서 이 사진에서는 빨간 그 화살표와 향해 있는 곳이 바로 신라의 동쪽 국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라군이 해성가에서 말하기를 신라군이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앞에 강이 있었고 강이 말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 앞에 해자로 쓰던 강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성이 있던 곳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 늪지대였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늪지대, 즉 다시 말해서 광활한 저습지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 신라군들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적이 쳐들어올까 봐서 주야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고 있었죠. 황새와 부엉이처럼 경계를 서고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싹 긴장해서 경계를 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바다를 건너왔을 테니까 그 일본의 그 바다 남쪽에서 바다를 건너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강을 건너게 될 것이고 남쪽에서 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지형을 가져야 합니다. 왜가? 고구려 백제와 연합해서 지금 삼면 포위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왜는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야 공격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가 짜고 공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해의 입장에서는 신라의 월성에 매우 위협적이고 타격을 줄 수 있는 곳을 골라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무수한 조사 결과 이러한 조건을 갖춘 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딱 한 곳을 지목합니다. 딱 한 곳을 지목합니다. 제1감으로 지목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전문가들은 외국군의 공격을 받았던 성을 지금의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에 있었던 토성이라고 추정합니다. 반구동은 반은 동반하달 때 반, 구는 갈매기구입니다.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동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에 있었던 토성, 반구동 토성은 당시 신라의 관문인 울산왕, 즉 사포라는 곳을 지키던 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도가 당시의 울산왕의 상상도입니다. 그런데 그 빨간 부분 보시죠. 강 하나가 또 올라가지요. 그것이 동천이라는 강입니다. 이 밑에 강이 태화강입니다. 태화강에 거기가 강이 깊어요. 그러니까 배들이 거리 닿고 저쪽은 낮습니다. 그 낮은 곳, 저기가 바로 토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울산 반구동 토성이 저 빨간 원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옛날 지도상으로 반구동의 위치입니다. 울산 태화강과 좌측으로 가면 태화강이요. 우측으로 가면은 동천이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합류 지점에 바로 반구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외국군이 울산만으로 들어와가지고 바다에서 울산만으로 들어와가지고 쭉 그 옛날 지도를 보면 보이는 울산만으로 쭉 올라와서 태화강 가까이 와서 올라왔다라는 지형적인 지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의 지도를 보겠습니다. 반구동 토성은 사람들이요 성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거기다가 어떤 땅이 있는데 아까 동천과 태화강에 만나는 지점에다가 아파트를 짓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이편한 아파트입니다. 강변 이편한 아파트. 강변 이편한 아파트를 짓고 있었는데 공사 중에 땅을 파니까 토성이 나왔어요. 토성의 유적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 동아대학교 박물관이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로써 토성의 존재가 우리는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 길을 그래서 반구동 토성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지도를 봐주시오. 빨간 원안에 지도상에 강변 이편한 아파트가 있고 인해 어린이집이 있고 울산 중앙여고가 있고 반구 1동이 있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에 바로 옛날에 울산에 있었고 밑으로 가면은 태화강 체육공원 태화강이 있죠. 여기는 강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이 마를 리가 없겠죠. 그런데 위로 쭉 올라가는 곳이 동천입니다. 동쪽이죠. 강변 2편은 아파트를 보면은 동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물이 얕고 막 그러지 저습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가뭄이 드니까 물이 말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바싹 긴장해가지고 보초를 서고 있었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허겁지겁 이제 아파트는 다 계획돼 있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토성을 지금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유물을 보존해 놓고 있습니다. 토성의 흔적만이 남아 있는 거죠. 빽빽한 아파트촌 사이에 기념물만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나마 큰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바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해성가가 만들어진 유서 깊은 곳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이 유물을 참 아끼면 좋겠습니다. 아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성의 유적입니다. 빨간 불 보시죠. 물론 토성이 길게 있는데 거기만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외국군이 어떻게 왔을까요? 이거 보십시오. 동해를 건너 현해탄을 건너서 울산만으로 진입을 해야 하고 울산항으로 들어갑니다. 쭉 가서 이제 태화강을 따라서 그들은 배를 타고 공격해 왔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갈라지는 곳 태화강과 동천이 만나는 곳에 그 지점에 성이 있으니까 이제 성이 있으니까 싸워야겠죠. 아까 동천의 맞은편에 진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경주까지는 반나절 거리에 불과하답니다. 그런데 이런 반나절 거리에 공격을 받았으니까 신라 월성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급소되는 곳을 찌른 것입니다. 아마도 식겁했을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조금만 올라가면 경주예요. 해성가 원문에 따르면은 그곳을 뭐라고 그랬느냐? 그곳은 늪이었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늪지대라는 뜻이죠. 사진을 보십시오. 저 빨간 원화를 보십시오. 완전히 동천, 저습지 아닙니까? 그 해성가 내용하고 완벽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당시 신라는 그의 아까 전쟁이 났었다고 그랬죠. 백제가 공격했고 고구려가 8,000명씩 잡아갔고 그러니까 자기 있는 군사 없는 군사 딱 있는 대로 다 빡빡 긁어 모아서 고구려 쪽으로도 군사를 보냈고 서쪽으로도 백제 쪽으로도 군사를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후방이라 할 이런 곳에는 아주 소규모의 겨우 부대만 배치해 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외국이 공격해 오면은 또 외국에 맞서야 하니까 서부전선과 북부전선에는 군대를 보낼 수가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노리고 세 나라가 짜고 작전을 벌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파란색 원이 바로 외국의 공격이고 외국의 공격에 그냥 그대로 뻥 뚫려 있는 겁니다. 위아래로 북부전선, 서부전선으로 군대를 보내다 보니까 남은 군사가 없었다. 이때 외국이 뒤를 공격했다. 앞뜨거 했겠지요. 일본군은 지도를 보십시오. 동천. 성 앞을 흐르던 동천 강 건너편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한 달간 주둔했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강폭이 확 줄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공격이 시작되고 공방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공격과 방어가. 외군의 해성가에 따르면 외국의 장수가 여러 차례 8번이나 공격을 가해서 신라군을 베었다. 신라군을 베니까 신라군의 시체가 강물에 둥둥 떠 흘러갔다. 아마도 바로 동천 나가서 태화강에서 만나가지고 울산 앞바다로 시체들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투를 벌이고 있으니 얼마나 급합니까? 이때 하늘에 돌연 혜성이 나타났습니다. 민심이 동요하였습니다. 용천사라는 승려가 나타나서 저 혜성이 굉장히 불길한 병이지만 내가 그 불길함을 복으로 바꿀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혜성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혜성가가 향가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힘의 노래라고 했지 않습니까? 향가가 소원을 들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혜성가가 힘을 발휘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풍악산으로 가려고 하던 화랑 중에 한 명인 돌처랑이 있었는데 돌처랑이 돌연병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에게 여러분께서는 물어보실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화랑이 병든 것까지 알아내냐?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돌처랑의 이름을 한번 고유명사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돌처, 갑자기 돌, 처, 병할 다 처, 처용할 때 청, 처용이 병 앓는 얼굴, 이렇게 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병 앓는 화랑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돌처랑이 돌연 병이 들었다,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혜성이, 불길한 혜성이 나타나고 화랑인 돌처랑이 병이 드니까 화랑들이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풍악산으로 가려다가 발걸음을 딱 멈추었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적군이 쳐들어온 것도 모르고 포항 쪽으로 해서 북쪽 포항 쪽으로 빠져가지고 금강산으로 가버리면 연락이 옛날에는 안 됐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돌체랑의 병이 드는 바람에 왜군 침입의 소식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체랑의 병이 들었다는 것 자체도 혜성가가 신통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멈추고 있는데 봉화불이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알았지요. 야, 이거 난리가 났구나. 자, 혜성가의 힘에 의해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보십시오. 원래 화랑도라는 건 전쟁하는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폭류하는 조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울산, 중구, 방구동, 토성으로. 이것이 바로 혜성가가 시킨 현상인 겁니다. 그러자 외국군이 보니까 원래 신라군의 플러스 화랑까지 합해지니까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지니까 외국군이 물러납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더니 혜성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무엇에 의해서? 왜? 혜성가 때문에. 자, 여러분께서는 드디어 이제 혜성가의, 그 어렵다는 혜성가의 주변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혜성가를 다시 한번 낭송해 드릴 테니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려서 알게 된 지식을 가지고 한번 혜성가를 감상해 보시죠. 지식으로 보시지 말고 마음으로 감상해 보시죠. 낮에는 황새처럼 강가를 돌아다니고 밤에는 수리부엉이처럼 망을 보면서 다스리던 동쪽 땅에 시신이 떠가는 일이 있었다. 냇물이 말라 막힘없이 트인 모습이 되매 적이 쳐들어오지 말라고 빌어야 하오는 성이 되었어라. 망을 보라 했고 왜가 자신들이 다스렸던 땅이라면서 군사를 두러 왔다. 봉화가 타올라 쌓은 국경이야 늪이었어야. 새 화랑이 풍악산에 가 소리를 듣고 상황을 살펴보아 주오시겠다 아래였고 왜가 한달여 군사를 두고 8번 쳐들어와 우리 군사들을 베었음이 여러 차례요. 적장이 와 우리 군사들을 베어 시체가 파도에 떠갔다. 이때 길쓰는 별이 바라보였고 혜성이야 불길함을 복경으로 뒤집을 수 있어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 후구 막힘없이 트인 물가라. 시체가 파도에 떠갔다. 너희들이사 줄을 이어 싸움터로 달려갔어야 아군과 왜군이 겨루는 곳이었다. 혜성이 있었고.
향가의 힘에 의해 화가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향가는 화를 복경으로 바꾸어주는 신라인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라인들은 향가의 등불을 켜고 가는 역사의 길목에서 비록 어두움을 만나더라도 그들은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삼국유사 속의 향가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래로서의 향가, 이러한 성격입니다. 또 하나는 역사 사료로서의 향가, 이러한 성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라의 향가는 역사서인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이들 향가는 이른 스님께서 노래 가사 자체를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 사료로서 실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해성가를 해독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찾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해독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스님께서는 어떠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성가를 삼국유사의 사료로서 실어 놓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화랑도의 전투 참여를 말하였을 것입니다. 화랑제도는 진흥왕 때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에는 젊은이들이 풍류를 수련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사는 없고 북부전선과 서부전선으로 전부 가버렸고 뻥 비어있을 때 외가 공격에 와가지고 경주가 월성이 위기 일발에 처했을 때 그들은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의 참전으로 인해서 화랑도라는 조직이 풍류 조직에서 국가의 기관 조직, 전쟁을 치르는 전투 조직으로 성격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화랑도의 첫 전투가 울산 방구동 토성 전투였습니다. 그들은 이때부터 호국의 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화랑의 전쟁 참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스님께서는 이 작품을 매우 중하게 여겨 삼국유사에 실어 놓으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고구려 백제 거기다가 더해서 왜군까지 일본군까지 참여한 신라에 대한 삼면포위 작전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삼면포위 전략은 삼국통일이 끝날 때까지 풀리지 않았었습니다. 백제가 무너지고 고구려가 무너졌을 때야 이 삼면포위가 풀어지게 됩니다. 신라는 이 삼면포위를 탈출하기 위해서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 통일의 과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의 신라 침공의 명분이 있었고 그에 대한 반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군은 일본군은 과거 자기들의 땅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태화강 속으로 바로 울산항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곳은 우리들의 땅이야. 그러니까 신라가 이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리는 황새와 부엉이처럼 오랫동안 이곳을 지켜왔다. 우리 땅이다. 바로 일본군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의 정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략으로 한다면 독도는 뭐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것은 우리 땅이야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이런 사실을 가진 해성가가 바로 울산의 반구동 토성입니다. 반구동 주민들께서는 이 토성을 참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은 이 해성가가 반구동 토성과 관계에 있는 것으로 됨에 따라서 향가가 몇 개를 갖게 되냐? 첫째, 초용가, 두 번째, 해가, 세 번째, 헌화가,
네 번째 혜성가, 이렇게 네 개의 향가를 갖게 됩니다. 몇 개, 10여 수가 겨우 넘는 신라의 향가 중에서 네 개나 가지는 울산은 향가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혜성가는 화랑도의 충성심과 통일전쟁 시대로 내달려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왜국, 동북아 사국의 급박한 움직임이 정말로 잘 표현된 빼어난 역사 사료였고, 노래로서는 절창 중의 절창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혜성가는 험준한 줄령 한가운데 우뚝 서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을 말하면서 멀리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 그 지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들은 향가 속에서 지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본 김용의 TV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고 힘이 약한 TV입니다.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시는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알찬 방송 만들 수 있도록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